엄마, 도장 좀 찍어줘. 이번만이야. 이번만, 이번만! 너 그 말 벌써 세 번째야! 지금 안 해주면 회사 망해요. 우리 다 길바닥 나앉는다고요. 길바닥에 나앉는 건 너지! 우리가 아니야! 엄마, 아버지는 이미 동의하셨어요. 그 말에 나는 뒤돌아봤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오말순, 올해 70입니다. 남편 춘배는 30년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했고 우리가 평생 모은 건 이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32평, 그래도 우리에겐 세상 전부 같은 집이었죠. 아들 정민이는 어릴 적부터 착했습니다. 대학 때도 아르바이트해서 용돈 보태주고 명절마다 과일 상자 들고 와선 엄마 덕분이에요 하며 절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었습니다. 내 아들은 다르다고, 효도는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날 거실에서 소리치던 아들의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엄마, 이거 신용보증만 서주면 돼요. 집 뺏기는 거 아니에요. 신용보증? 그 말은 가볍게 들렸습니다. 마치 이웃집 간장 좀 빌려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내 손은 떨렸고 가슴속 어딘가에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나는 인감도장을 꺼내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엔 간절함이 있었고 동시에 초조함도 보였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딱 한 번만 물어볼게. 정말 괜찮은 거니?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엄마,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이번만 넘기면 회사 정상화돼요. 그럼 엄마 용돈도 2배로 드릴게요. 그 말에 나는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쿵! 도장이 서류 위에 찍히는 순간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내 인생에 어떤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 소희는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고마움이 아니라 뭔가 계획이 성공한 사람의 표정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효도 한 번이면 끝난다던 아들의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길. 하지만 그건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찍은 도장 하나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작이었으니까요. 도장을 찍은 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며느리 소희는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찾아오던 예전과는 달랐죠. 나는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정민이한테 연락 좀 해봐요. 회사는 괜찮은 건지.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괜찮겠지 뭐. 아들이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한다고? 우리 집 담보로? 나는 속으로 삼켰지만 입 밖으로 꺼내진 못했습니다. 괜히 남편과 싸우기 싫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손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왠지 차가웠습니다. 어머, 소희야. 갑자기 웬일이니? 정민이는? 남편은 출장 갔어요. 제가 혼자 왔어요. 나는 거실로 그녀를 안내하며 보리차를 따라줬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차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회사가 지금 조금 어려워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렵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유동성 문제예요. 거래처 대금 회수가 늦어지고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 신용보증을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가로? 지난번에 찍은 도장도 모자라? 어머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끝이에요. 회사만 정상화되면 바로 갚을게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집담보는 절대 안 돼! 이건 우리 노후야! 그 순간 소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예의 바른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드러났죠.
어머님 효도는 결국 돌려받는 거 아닐까요? 효도를 돌려받는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마치 은행 거래처럼 내가 아들에게 베푼 것들이 이제 회수되어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내가 널 키우고 대학 보내고 결혼식 치러준 게 대출이었단 말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희는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기고 간 말은 며칠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신한은행 담보대출 안내문.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그 안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공동보증인으로 등록된 부동산 담보대출이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채무자 오정민 담보물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미도 아파트.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담보? 우리 집이 담보라고? 나는 미친 듯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도 넘게 걸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부엌에 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믿은 게 잘못이었을까?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소리는 내 울음소리를 덮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효도는 결국 돌려받는 거래요. 그래, 넌 돌려받고 싶었구나. 우리 집을.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의 미소는 감사가 아니라 예고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고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신문을 보다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요새 부동산 사기 많다네. 가족 명의로 대출받아서 튀는 사람들. 나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걸까? 하지만 입 밖으론 꺼내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믿고 싶었으니까요.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행 서류가 떠올랐고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가 어른거렸습니다. 새벽 4시 나는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죠.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집도 이제 내 것이 아닐지 모른다는데 나는 왜 설거지를 하고 있을까?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닦고 행주로 물기를 닦아내고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거실에선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편히 잘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날 아침 남편이 밥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정민이한테 너무 다그치지 마.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나는 국을 뜨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 집이 담보로 잡혔는데 그래도 자식인데 믿어봐야지. 믿어봐야지. 당신 혹시 뭐 또 한 거 있어? 남편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당신 도장 또 내줬지? 그게 정민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나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밥그릇이 식탁에 부딪히며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이 내 등 뒤에서 몰래 도장을 내줬다고? 미안해. 근데 아들이 울면서 빌더라고. 이번만 도와주면 회사 살릴 수 있다고.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울면서 빌었다고? 그럼 나한텐 왜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을까?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고객님 신한은행입니다. 담보권 설정 서류가 정상 접수되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말순 고객님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채무액은 2억 3천만 원이며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2억 3천? 우리 집 시세가 3억인데 거의 전부를 대출받은 거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거 동의한 적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고객님의 인감도장과 서명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전화는 끊겼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내가 뭘 잘못했지? 아들 믿은 게 죄인가? 효도를 기대한 게 욕심이었나? 거실 소파에 앉아 나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정민이가 대학 졸업하던 날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편하게 해준다더니 나를 길바닥에 내몰겠다는 거였구나.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도 넘게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문자를 남겼습니다. 정민아, 엄마야. 은행에서 전화 왔어. 제발 전화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내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물을 마셔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렸고 가슴은 답답해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얼굴이 쪽 빠져 있었습니다.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죠. 이러다 내가 먼저 쓰러지겠구나. 하지만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누가 이 집을 지킬까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고 며느리의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나는 다시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혼자구나. 새벽 4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소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곧 해결될 거예요. 남편 일엔 제가 관여 안 하지만 어머님 걱정은 이해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관여 안 한다고? 그럼 그 서류는 누가 준비한 거야? 기다리라고? 뭘 기다리란 말이야?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희야, 솔직하게 말해줘. 우리 집 정말 괜찮은 거니?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읽음 표시만 떴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아침이 되자마자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서류를 직접 확인하고 변호사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이미 늦은 건 아닐까? 창밖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내 불안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피부치가 나를 버렸다는 걸. 그로부터 사흘 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딸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딸은 평일에도 퇴근 후 종종 들렀지만 오늘은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그럼 들어와. 밥은 먹었어? 엄마, 밥 얘기는 나중에 하고 혹시 대출 서류 어디 있어? 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도 알아? 오빠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그래서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아봤어. 혜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꺼내 혜진에게 건넸습니다. 혜진은 봉투를 뜯더니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거! 왜 그래? 이건 신용보증이 아니야. 근저당권 설정이야.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 혜진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신용보증은 오빠가 돈 못 갚아도 엄마가 대신 갚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건 집 자체를 담보로 잡은 거야. 오빠가 못 갚으면 은행이 집을 경매로 넘겨.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응, 이제 은행 집이야. 쿵. 머리가 멍했습니다. 귀에선 이명이 울렸고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혜진이 나를 부축하며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진정해.
내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혜진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거니? 나는 그냥 아들 믿었을 뿐인데. 혜진은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바로 달려와 서류를 검토하고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엄마,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해. 오빠가 사기로 담보 설정했다고. 그게 먹힐까? 모르겠어. 근데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집 잃어?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집에 혜진이 하나는 있구나.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딸까지 이 고생에 끌어들인 것 같아서요. 며칠 뒤 혜진은 나를 데리고 은행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대출에 동의하신 적 없어요. 아들이 속여서 도장을 받은 거예요. 은행 직원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인감도장과 본인 확인까지 완료됐고요. 본인 확인이요? 우리 엄마는 은행에 온 적도 없어요. 대리인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대리인이요? 누가 대리인이에요? 채무자의 배우자 윤소희 씨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내 이름으로. 혜진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고소할 거예요. 고소하시든 뭘 하시든 자유지만 법적으로는 고객님이 보증인이십니다. 채무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길 나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팔았구나. 그 웃던 얼굴 뒤에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혜진이 내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끝까지 싸울게.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나를 배신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혜진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은행 친구한테 물어봤어. 며느리가 엄마 재산 조회한 기록이 있대. 재산 조회? 응. 며느리가 은행원이었잖아. 내부 시스템으로 엄마 재산을 몇 달 전부터 계속 조회했대? 그게 불법이야.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확실하진 않아. 근데 싸워볼 가치는 있어.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한 거라는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처음으로 작은 희망이 보였습니다. 혹시 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혜진이 말이 맞아. 소희가 계획적으로 한 거래.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를 고소할 순 없잖아. 그럼 가족이 완전히 깨지는 거야. 이미 깨졌어! 우리 집이 넘어간데 무슨 가족이야! 정민이가 회사만 정상화되면 정상화! 그 애는 전화도 안 받아! 나는 소리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 그날 밤 혜진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며느리 뒷조사 좀 더 해볼게. 분명 뭔가 더 나올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내 집은 내가 지킨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며느리한테 더 큰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창밖엔 달이 떠 있었고 그 달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며느리의 미소처럼. 혜진이 며느리 뒷조사를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확인도 안 하고 문을 열었는데 그곳엔 며느리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원피스의 하이힐, 손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여유롭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들어와.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해결!
내가 뭘 해결한다는 거야? 집 문제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나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만든 문제를 내가 해결한다고? 참 웃기는구나.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그 안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는데 맨 위에 있는 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내역 조회자 윤소희.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 전, 5개월 전, 4개월 전 매달 한 번씩 조회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재산 조회 내역이요. 제가 은행 다닐 때 습관처럼 정리해뒀어요. 습관. 우리 재산을 조회하는 게 습관이라고? 소희는 서류를 한 장 더 넘겼습니다. 그 안엔 우리 집 시세 분석, 대출 가능 금액, 심지어 경매시 예상 낙찰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너 이미 우리 집을 팔 생각이었구나. 팔다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이건 대비가 아니라 계획이잖아. 나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여유롭게 차 한 모금을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어머님 집이 필요했어요. 뭐? 남편 회사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적자였어요. 제가 은행원 출신이니까 숫자로 다 보이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부도 나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럼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린 거였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차피 회사는 망할 거였어요. 그럼 차라리 부도 나기 전에 자산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죠.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자산을 확보한다고? 우리 집을? 너 미쳤구나. 미친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예요. 소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거예요. 남편이 빚더미에 앉으면 저도 같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집 한 채는 확보해놔야 했어요. 그게 우리 집이었다는 거지? 네.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며느리의 친절한 미소도, 명절마다 찾아오던 것도, 심지어 아들과 결혼한 것조차 모두 계획의 일부였던 거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안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소의 명의 비밀 계좌 하나은행. 계좌 내역을 보니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횡령이잖아. 횡령이 아니에요. 제 명의로 만든 계좌예요. 남편이 동의했고요. 거짓말. 정민이가 이런 걸 동의할 리 없어. 어머님, 남편은 회사 살리는 데만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비상금 만들어 두자고 했을 때 그냥 도장 찍어줬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갑고 계산적이고 잔인했습니다. 어머님, 제 말 이해하시죠? 저는 제 미래를 지키려고 한 것뿐이에요. 내 미래?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는데? 어머님은 이미 인생 다 사셨잖아요. 근데 전 아직 30대예요. 앞으로 살 날이 더 많다고요.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미 인생 다 살았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은 이미 집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고, 자식도 키웠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챙기는 거예요.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은 감정이 아니라 계약으로 돌아가요. 어머님이 도장 찍은 순간 이미 계약은 성립된 거예요.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계약이라고? 내가 아들을 믿고 찍은 도장이 계약이었다고? 그럼 우리 가족은 뭐야? 사랑도, 신뢰도 다 계약이었던 거야? 소희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저도 살아남으려고 한 것뿐이에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며느리가 왔었어. 모든 게 계획이었대. 엄마, 울지 마. 내가 지금 갈게. 하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날 저녁 혜진이 달려왔을 때 나는 아직도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혜진은 내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우리 아직 안 졌어. 하지만 나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이미 늦었어. 며느리는 완벽하게 계획했고 나는 그 계획에 놀아난 바보일 뿐이야. 그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고객님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 시 경매 절차가 진행됩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최악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2주 뒤 최악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들 정민이의 회사가 부도 처리됐다는 겁니다.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미래무역, 채무 변제 불가로 법정관리 신청 채권단 50억 손실. 나는 TV를 보며 멍해졌습니다. 50억? 우리 집 담보로 받은 2억은 어디로 간 거야? 그날 저녁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여보, 여보. 나는 119에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뇌졸 중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했던 것 같은데 가족분들 사이에 무슨 일 있으셨나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다고 말할까? 병원비는 하루에 수십만 원씩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비용, 검사비, 약값까지 합치면 일주일에 몇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통장엔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정민아, 아버지가 쓰러졌어. 병원비가 없어. 제발 연락 좀 해줘.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회사 망해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힘들다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힘들다고? 내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너는 문자 한 줄로 끝내는 거야?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이구나. 며느리 소희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아들 집에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503호 사시는 분들 보셨어요? 아, 거기요? 일주일 전에 이사 나갔던데요? 이사요? 네, 짐 다 빼고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고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도망갔구나. 우리 집 담보 잡아놓고 도망친 거야. 다음 날 나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제발 집만은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은행 직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이 70에 처음으로 남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은행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저희도 규정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법적으로 연대보증인이시고 채무 상환 의무가 있으세요. 저는 속은 거예요.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그건 가족 간의 문제입니다. 저희 은행과는 무관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개월 이상 연체되면 경매로 넘어갑니다. 현재 2개월 차시니 한 달 안에 변제하시거나 법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적 대응? 변호사 비용도 없는데. 은행 밖으로 나오자 혜진이 나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뭐라도 할게. 하지만 혜진도 울고 있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2억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대출도 이미 한도가 꽉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손잡고 걸었습니다. 나도 저랬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날 밤 남편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혜진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혼자 텅 빈 집에 남았습니다. 거실 불을 끄고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 아들을 키우고 가족과 웃던 이 집이 이제 곧 남의 손에 넘어갈 거였습니다.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효도 한 번이면 끝난다더니 끝난 건 내 인생이구나.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내 울음소리를 덮어주었지만 동시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아들 믿은 게 죄야? 평생 가족 위에 산 게 바보 같은 짓이었나?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집도 없고, 남편은 병원에 있고, 아들은 도망가고. 나는 이제 뭐야? 나는 방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시간 감각도 없었습니다. 그냥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새벽 4시쯤 나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붓고 목은 쉬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뜨겁고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 며느리가 웃으며 도망가는 걸 그냥 놔둘 순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순 없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는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싸우자. 끝까지 싸워서 저 여자가 대가를 치르게 만들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엄마 결심했어. 며느리 고소할 거야. 엄마 진심이야? 응.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내 집은 내가 지킬 거야.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도 도울게. 끝까지 싸우자. 그날부터 나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모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나는 혜진과 함께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느리가 남긴 흔적을, 그녀가 지웠다고 생각했던 기록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호 법정. 방청석엔 기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대출 사기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이미 뉴스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이었죠. 나는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 윤소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녀는 마치 피해자처럼 보였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윤소희, 원고 오말순 씨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건 제 남편이 벌인 일이에요.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고의 재산을 수차례 조회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소희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를 걱정해서 확인한 거예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실까 봐요. 걱정이라고? 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원고 측 증인, 할 말씀 있으십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나는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윤소희 씨, 당신 걱정해서 확인했다고 했죠? 네, 어머님. 그럼 왜 6개월 전부터 매달 한 번씩 우리 집 시세를 조회했어요? 경매 낙찰가까지 계산해놨더군요.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만약을 대비해서. 만약, 무슨 만약이죠?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걸 대비한 거죠? 나는 검사에게 받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 명의로 만든 비밀계좌.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3군데나 되더군요.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 계좌예요. 개인 계좌에 회사 돈이 왜 들어와 있어요? 5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총 1억이 넘게 빠져나갔더군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윤소희 씨, 당신은 저를 바보로 봤죠? 나이 많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할머니로 봤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들어봐요. 내가 할 말 다 할 테니까. 나는 소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그때 어머님, 이 집 몇 평이에요? 라고 물었죠?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은 줄 알았어요.
시혼집 구하려고 참고하려나 보다 했죠. 소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에 왔을 때 당신이 화장실 간 사이에 휴대폰 화면을 봤거든요. 부동산 앱이 켜져 있더군요. 이 동네 시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건 그냥 그냥 시어머니 결혼 기념일에 시세 확인하는 게 그냥이에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더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당신이 혹시 나중에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리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물었죠? 나는 당신이 효심이 깊구나. 만약을 대비하는구나 싶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정민이가 술 취해서 새벽에 전화했을 때 뒤에서 당신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집 담보로 잡으면 2억은 받을 수 있어라고 말하더군요.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나는 손을 떨며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당신 내 주민등록증 몰래 복사해 갔죠? 나랑 같이 은행 갔을 때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 가방 뒤진 거 나 다 알아요. 돌아왔을 때 가방 지퍼가 조금 열려 있었거든요.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열쇠요. 당신이 몰래 복사해 놨다는 거 경찰 조사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집 빼앗고 들어올 생각이었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윤소희 씨, 당신이 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다 기억나요. 내가 바보같이 넘어갔던 그 순간들이 이제야 보여요. 당신은 처음부터 우리 집을 노렸고 나는 며느리를 믿었던 바보 시어머니였던 거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내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뭔지 알아요? 소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은행 다닐 때 불법으로 조회한 로그 기록이에요. 당신은 시스템에서 지웠다고 생각했겠지만 서버에는 자동 백업이 남아있더군요.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혜진이가 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부탁했어요. 합법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낸 거예요. 나는 소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소희 씨, 당신은 클릭 한 번으로 내 인생을 끝냈어요. 우리 재산 조회한 그 순간부터 당신 범죄는 시작된 거예요.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살고 싶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살고 싶었다고? 그럼 우리는 죽어도 되는 거야? 검사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윤소희는 신용정보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사기 등 총 4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명백한 계획 범죄이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엄벌을 요청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윤소희, 최후 진술 있습니까? 소희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가족이었는데.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서로 배신하지 않아. 너는 가족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어.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인 윤소희,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억 2천만 원. 법정 구속합니다. 쿵.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소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똑바로 지켜봤습니다. 이게 내가 받을 대가야. 법정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승소, 며느리 법정 구속. 어머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효도는 계약이 아니고 신뢰는 담보가 아닙니다. 그 말이 다음날 뉴스 헤드라인에 그대로 실렸습니다. 혜진이 내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해냈어. 정말 멋있었어.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겼다. 내가 정말 이겼어. 하지만 왜 이렇게 허전할까? 내 아들은 어디 있을까? 이 승리가 정말 승리일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애는 그 애 인생 살아야지.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 정민은 초췌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민은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정말 미안해요. 나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모든 게요. 엄마를 속인 것도, 집을 담보로 잡은 것도, 연락 안 한 것도, 그게 다야? 정민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를 믿어달라고,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했어요.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래. 넌 배신했어. 죄송해요, 엄마. 나는 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제일 화난 건 내가 실패한 게 아니야. 그럼, 내가 도망간 거야.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엄마가 법정에서 혼자 싸울 때도, 너는 어디 있었니? 정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회사 망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네,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는, 엄마 인생은 끝나도 괜찮았어. 정민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널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어. 내가 대학 갈 때도, 사업 시작할 때도, 결혼할 때도 엄마는 항상 내 편이었어. 알아요, 엄마. 근데 너는 엄마 편이었니? 단 한 번이라도? 정민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나는 정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민아, 엄마는 널 용서할 거야. 너는 내 아들이니까. 정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는 이제 예전의 엄마가 아니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평생 남 위해 살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엄마. 그럼 저는 너는 내 인생 살아. 내가 망친 거니까 내가 일으켜 세워. 엄마한테 기댈 생각 하지 마. 정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리고 정민아, 네, 엄마.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으면 내 인생 제대로 사는 거 보여줘. 그게 진짜 효도야. 정민은 울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며느리 소의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가 압류됐고 그 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었습니다. 집은 경매를 면했지만 나는 그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대신 작은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퇴원했고 지금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말은 조금 어눌하지만 예전보다 나를 더 아껴줍니다. 혜진은 여전히 교사로 일하며 주말마다 찾아옵니다. 정민은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합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진 않습니다. 어느 날 오후 등기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 회수 통보 윤소의 명예 부동산 매각대금 배분. 원고 오말순에게 8,500만 원 지급. 나는 봉투를 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숨겨놨던 돈이 결국 내게 돌아왔구나. 통장에 입금된 숫자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보증이지. 내 노후, 내 이름으로 지킨 보증. 오후에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나는 마당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나는 마당에 심어놓은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코스모스, 채송화, 봉선화 평생 키우고 싶었던 꽃들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거야. 내 인생 참 힘들었다. 근데 후회는 안 해. 아들을 믿었던 것도 싸웠던 것도 이긴 것도
이제야 알겠어. 진짜 효도는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는 거였구나. 며칠 뒤 정민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엄마, 저 요즘 공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제가 벌인 일이니까 제가 책임지려고요. 언젠가 당당하게 엄마 앞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살게요. 사랑해요, 엄마. 나는 편지를 접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도 괜찮아. 내 속도로 살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집도 돈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였어.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하고 내가 단단해야 세상도 견딜 수 있더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